마술 상점. 그 마술 상점을 멀리서는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술공, 요술닭, 기이한 원추 모형, 복화술사 인형, 바구니 장난재료, 별로 특이해 보이지 않는 카드 묶음 등 뭐 그런 종류의 매혹적인 작은 물건들로 차이는 창문 앞을 한두 번 지나쳐 보기는 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기비 내 손가락을 잡고 창문 쪽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녀석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게의 정면은 적당한 크기로 레전트가를 향해 있었고 화방과 병아리들이 새로운 부화기에서 갓 나와 돌아다니고 있는 곳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 가게가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가게가 서커스에 좀 더 가까운 아래쪽이나 옥스퍼드가의 모퉁이를 돌아서 심지어는 호흡원에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가게가 자리 잡은 곳은 마치 신기루처럼 늘 길 건너편에 있어 약간은 접근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보니 분명히 이곳에 있었으며 그곳을 가리키는 기브의 통통한 손가락이 유리에다 소리를 냈습니다. 사라지는 달걀을 향해 손가락을 톡톡 치며 기비 말했습니다. 제가 부자라면 저걸 살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요. 그건 진짜 사람처럼 생긴 울보 인형이었습니다. 또 저것도요. 기비 가리킨 것은 신비스러운 것으로서 깔끔한 카드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 사서 친구를 놀래주세요 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원추 모형들은 아무거나 밑으로 숨길 수 있대요. 책에서 봤어요. 기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저건 사라지는 단페니 동전인데요. 이쪽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귀여운 아들 기브는 자기 엄마의 교양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결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거나 조르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는가 하면 단지 그 애는 거의 무의식 중에 내 손가락을 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자기의 관심을 분명히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거요. 기브는 마술병을 가리켰습니다. 그걸 갖게 되면? 내가 물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질문을 받게 되자 그 애는 갑자기 환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시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 애는 늘 그렇듯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기블스야, 그러고 보니 네 생일까지 100일도 안 남았구나. 나는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브는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내 손가락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가게는 보통 가게가 아닌 마술 상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장난감을 사는 문제였다면 기비 의기양양하게 먼저 선수를 쳤겠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을 나한테 맡겼습니다. 그것은 작고 비좁은 가게로서 별로 밝지 않았고 우리가 들어선 후 문을 닫자 문에 달린 벨이 고슬픈 소리를 내며 핑 하고 닫혔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말곤 아무도 없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낮은 판매대를 둘러싸고 있는 유리 케이스 위에는 펄프에 악효를 섞어 만든 종이인 호능지로 만든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순하면서도 위험이 서린 눈을 갖고 있었으며 규칙적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수정구 몇 개와 요술 카드를 쥐고 있는 도자기 손잡이 1개, 다양한 크기의 마술 어항들,
그리고 염치 없이 용수철을 내보이고 있는 무례한 마술모자 등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요술 거울들이 있었는데 길쭉하고 가늘게 보이게 하는 것도 있었고, 머리를 부풀어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머리를 부풀려 놓고 다리는 없어지게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마치 그림처럼 땅딸막하고 뚱뚱하게 보이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거울들을 보고 웃고 있는 동안 상점 주인인 듯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판매대 뒤에 그가 있었는데 기묘하게 생긴 창백하고 음침한 사람으로서 한쪽 귀가 다른 쪽 귀보다 길었고 턱은 마치 구두의 앞코처럼 생겼습니다. 뭘 찾고 계신가요? 그가 길고 이상한 손가락을 유리 케이스 위에 펴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그제서야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한테 간단한 요술 장난감을 몇 개 사줄까 하는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요술요? 그가 물었습니다. 기계로 된 것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아무거나 재미난 걸로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생각이라도 하듯이 머리를 잠시 긁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분명하게 자기 머리에서 유리공 한 개를 빼냈습니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면서 그는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예기치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마술사들이 흔히 하는 재주 중의 일부로서 그 전에도 마술쇼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지만 여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거 좋군요. 그렇죠? 상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기비 그것을 잡으려고 내 손을 잡고 있지 않은 다른 손을 내밀어 보니 주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주머니 속에 있단다. 상점 주인이 말했는데 정말 거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유리공은 그냥 드립니다. 상점 주인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그는 말하면서 자기 팔꿈치로부터 또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공짜로 가져가세요. 그는 목 뒤에서 또 하나를 꺼내더니 방금 전에 꺼낸 것과 함께 판매대 위에 놓았습니다. 깁은 자기의 유리공을 유심히 쳐다보고 다시 판매대 위에 있는 그 두 개를 자세히 보더니 마침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점 주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들도 가져가. 또 괜찮다면 내 입속에서 나오는 것도 갖고 가고. 깁은 잠시 동안 말없이 나의 눈치를 보더니 살그머니 공 4개를 치우고는 다음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조그만 장난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얻죠. 상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농담에 동의하듯이 웃었습니다. 도매상에 가는 대신 말이죠. 훨씬 싸게 먹히겠군요. 내가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상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결국엔 그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좀 더 큰 요술이나 매일의 양식, 그리고 기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전부 저 모자로부터 나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신뢰가 안 된다면 진짜 마술 상품에는 도매상이란 건 없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 저희가 밖에 써놓은 진짜 마술 상점이라는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는 뺨에서 명함을 꺼내어 내게 주었습니다. 진짜? 명함 위에 글자를 가리키며
그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절대로 사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이 친구 농담이 너무 지나치군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놀랄 만큼 친근한 미소를 띠고 깁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바로 선행소년단원이겠구나. 그 사실은 규율상 집에서도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그가 알고 있다는 것에 나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깁은 침착하게 그를 응시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직 선행소년단원만이 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단다. 그러자 마치 실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문이 덜컹거리며 작지만 앙앙 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아빠.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나서 구슬리고 달래는 듯한 억눌린 아빠의 억양이 들려왔습니다. 에드워드야, 문이 잠겼잖니?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기지 않았잖소. 잠겼습니다, 선생님. 상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런 아이들에게 말이죠. 그가 얘기할 때 다른 어린아이 하나가 마술에 걸린 창 유리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아이는 지나친 편식으로 인해 안색이 창백하고 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탓에 조그맣고 하얀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는 인정없고 이기심 많은 꼬마였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문 쪽으로 움직이자 상점 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선생님. 그러자 곧 그 망나니 꼬마는 울부짖으며 끌려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는 좀 더 마음 놓고 숨을 쉬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마술이죠. 그는 아무렇게나 손을 흔들면서 말했는데 형형색색의 불꽃이 그의 손가락으로부터 날아와 가게 안의 어두컴컴한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네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가 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 사서 친구를 놀래주세요. 상자를 하나 갖고 싶다고 했지? 깁은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대답했습니다. 네 주머니 속에 있단다. 그리고는 판매대 위에 몸을 기대면서 이 굉장한 사나이는 마술사들의 전통적 수법대로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종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용수철이 달려있는 빈 모자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끈이라고 하자 마치 끈 통처럼 보이는 입 안에서 끈을 쭉 뽑아내어 꾸러미를 묶은 후 그 끈을 이빨로 물어 끊고는 끈 뭉치는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복화술사 인형 코에 촛불을 켜더니 한 손가락을 불길 속에 집어넣고 꾸러미를 밀봉했습니다. 또 사라지는 달걀도 있었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내 코트 안자락에서 달걀 하나와 사람과 흡사하게 생긴 울보 인형을 함께 꺼내 포장했습니다. 나는 꾸러미가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깁에게 넘겨주었고 깁은 그것들을 자기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그 애는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꾸러미를 끌어안고 있는 팔로 자신의 감정을 역력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의 마음속에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뛰어놀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마술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모자 속에서 부드럽고 폴짝거리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모자를 휙 벗어보니 마술사와 한패임이 분명한 깃털을 곤두세운 비둘기가 판매대 위로 날아와 호능지 호랑이 뒤에 있는 마분지 상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상점 주인은 잽싸게 내 모자를 뺏으며 말했습니다. 버릇없는 새죠. 틀림없이 보금자리를 찾는 중일 겁니다. 그는 내 모자를 흔들면서 쭉 펼친 손에다 계란 2-3개, 커다란 공깃돌 1개, 시계 하나,
반다스 정도의 똑같은 유리공들, 그리고 구겨지고 주름진 종이들을 자꾸 쏟아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물론 공손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불평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모자 밖은 물론 안쪽도 제대로 털지 않는다고 궁시렁거렸습니다. 물건들이란 쌓이기 마련이죠. 선생님, 물론 선생님을 특별히 꼬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손님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걸 보면 놀랍죠. 구겨진 종이는 점점 더 올라가 그가 우리로부터 거의 가려질 정도가 되더니 결국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판매대 위에 계속 쌓여 높이 물결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린 인간의 그럴듯한 겉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겉만 그럴듯이 솔질해 놓은 위선자들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벽돌을 잘 겨냥해서 이웃 사람의 축음기를 내리쳤을 때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곧이어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멈추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내 모자는 다 사용했소? 나는 잠시 후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와 깁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고 마술 거울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아주 기이하고 침통하면서 조용하게. 이제 가야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 얼만가요? 이봐요. 나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산서를 주세요. 그리고 제 모자도요. 종이더미 뒤에서 코웃음 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판매대 뒤를 보자꾸나 깁. 내가 말했습니다. 우릴 놀리나 보다. 나는 깁을 데리고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는 호랑이를 돌아봤는데 판매대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단지 내 모자와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귀가 늘어진 흰 토끼 한 마리가 마술사의 토끼만이 가질 수 있는 멍하고 늘어진 모습으로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모자를 집어들자 토끼는 비실비실 걸었던가 하여간 나를 피해 가버렸습니다. 아빠! 깁이 죄를 지은 듯 속삭였습니다. 왜 그래, 깁? 내가 대답했습니다. 이 가게가 마음에 들어요, 아빠.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일 판매대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문을 막지만 않는다면 나도 이 가게가 마음에 들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깁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애는 토끼가 비실대면서 우리 앞을 지나가자 손을 뻗치며 야옹아 하고 말했습니다. 야옹아, 나한테 마술을 걸어봐. 그리고 그 애의 눈은 잠시 전만 해도 내가 분명히 본 적이 없는 문 사이로 빠져나가는 토끼를 쫓았습니다. 그때 이 문이 더 열리더니 짝짝이 귀를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으나 나와 부딪힌 그의 시선은 즐거움과 반항의 중간쯤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전시실도 보고 싶으시죠? 그는 악의 없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깁이 내 손가락을 앞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판매대를 흘끗 보다가 상점 주인의 시선과 다시 부딪혔습니다. 나는 마술이 어쩐지 너무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우리는 전시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품질의 상품들입니다. 상점 주인이 유연한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최고입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가 진짜 마술이고 절대적으로 기묘한 것임을 보장합니다. 그가 내 코트 소매에 붙어있는 뭔가를 잡아당길 것 같아서 보니 그는 꿈틀거리고 있는 조그맣고 빨간 괴물의 꼬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 작은 괴물은 물고 덤비고 그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그 괴물을 판매대 뒤로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그것은 뒤틀린 탄성 고무로 만든 것이었지만 그 순간의 놀라움이란. 또한 그의 동작은 꼭 물려고 대드는 작은 동물을 조종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깁을 쳐다보니 이 녀석은 마술 흔들 목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이 꼴을 안 보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깁과 붉은 괴물을 번갈아 눈짓으로 가리키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저런 게 많지는 않겠죠? 저희 게 아닙니다. 아마 선생님을 따라온 모양이죠. 상점 주인이 역시 낮은 소리로 그리고 전보다 더욱 현혹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니고 다니는 것을 보면 놀랍죠. 그리고는 깁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네 마음에 드는 게 있니? 그곳에는 깁이 좋아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애는 자신감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 놀라운 상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저게 마술검인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술 장난감 칼이란다. 휘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또 손을 베지도 않는단다. 이 칼을 든 사람이 18살이 안 된 어린 사람과 싸울 땐 무적이 되지. 크기에 따라 반 크라운에서 6, 7펜스 가량이야. 여기 마분지 갑오투구들은 젊은 기사용인데 아주 쓸모가 있지. 안전방패. 나는 샌들. 투명 헬멧이란다. 아빠! 깁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값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상점 주인은 내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내 손에서 깁을 떼어갔습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자신의 재고품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를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곧 일말의 불안한 의구심과 질투심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깁이 내 손가락을 잡고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손가락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사내가 재미있는 사람이며 재미있게 꾸며낸 물건들, 진짜로 좋은 위조품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이 요술장이를 주시하면서 그들 뒤를 따라 이리저리 걸었습니다. 어쨌든 깁이 재미있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갈 때가 되면 우린 아주 쉽사리 갈 수 있으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시실은 사방으로 어수선하게 뻗어있는 긴 화랑으로서 장식대와 진열대 및 기둥들에 의해 나누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울과 커튼들이 달려 있었고 다른 방들로 통하는 아치형 복도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방들 안에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점원들이 빈둥거리다가 쳐다보곤 했습니다. 도대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나는 곧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왔었는지조차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그냥 신호만 맞춰놓으면 증기나 태엽 장치가 없이도 달리는 마술기차와 뚜껑을 열고 뭐라고 말하면 바로 살아 움직이는 매우 귀중한 병정 상자들을 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말을 빨리 알아듣지 못하는 편인데다가 워낙 그 주문 자체가
혀가 잘 안 돌아가는 소리라 잘 몰랐으나 깁은 제 엄마를 닮아 귀가 밝은 편이어서 그런지 금방 그 말을 배웠습니다. 잘하는구나. 상점 주인이 병정들을 아무렇게나 상자에 집어넣고 깁에게 넘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해봐. 상점 주인이 이렇게 말하자 깁은 곧 그 병정들을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저 상자도 가져가시겠습니까? 상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갖고 가죠. 내가 대답했습니다. 제 값을 다 부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제 값을 다 청구하시게 되면 신탁계에 거물이 와도 안 되겠죠. 맙소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점 주인은 작은 병정들을 다시 쓸어놓고 뚜껑을 닫은 다음 공중에서 상자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갈색 종이로 포장이 되고 종이에는 깁의 성명과 주소가 쓰여져 있는 게 아닌가요? 상점 주인은 내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건 진짜 마술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진짜라고요. 내가 보기엔 좀 지나칠 정도로 진짜로군요. 내가 맞받아쳤습니다. 그 뒤 그는 갖가지 이상한 요술들과 하는 방법이 더욱 이상한 요술들을 깁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했는데 이 귀여운 녀석은 제법 똑똑한 체 하면서 조그만 고개를 바삐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술상점 주인이 소리치면 이번에는 작은 어린애 소리가 또렷이 소리치는 게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산란해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곳에는 묘한 느낌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내부 시설, 천장이나 바닥,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그것들이 삐딱해져서 마구 돌아다니고 내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의 돌출부에는 여러 형상들이 달린 뱀같이 꾸불꾸불한 장식이 있었는데 그 형상들은 석구로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점원 한 명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고 분명히 나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그는 한가한 자세로 기둥에 기대고 서서 자기 얼굴에다 대고 매우 끔찍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모양이 마치 할 일이 없어서 혼자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그 코는 짧고 뭉툭했는데 그가 갑자기 그 코를 망원경처럼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코는 앞으로 쭉 뻗어가며 점점 가늘어지더니 마침내 기다랗고 부드러운 빨간 채찍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고 흔들다가 마치 낚시꾼이 낚싯줄을 내던지듯이 앞으로 내던졌습니다. 순간 나는 깁이 그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뒤돌아보니 깁은 상점 주인에게 푹 빠져서 사악한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속삭이면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깁은 조그만 걸상 위에 올라서 있었고 상점 주인은 큰 북 같은 걸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숨바꼭질해요. 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가 술래예요? 그러자 내가 말릴 여유도 주지 않고 상점 주인은 그의 머리 위에서 큰 북을 쳤습니다. 나는 이것이 무슨 꿍꿍이 속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거 집어치워요.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가 놀라겠소. 그것 좀 치워요.
짝짝이 귀를 한 상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내 말대로 하더니 속이 비어있는 큰 북 원통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조그만 걸상 위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 아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불길한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처럼 불쑥 튀어나와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것에 대해 알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상심을 앗아가기도 하고 당신을 긴장되면서도 침착한, 더디지도 성급하지도 않은, 화나지도 무섭지도 않은 상태에 빠뜨립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싱글거리며 웃고 있는 상점 주인에게 달려들어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이제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두시오. 나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에 있죠? 실은 그는 여전히 북의 안쪽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내가 그를 잡으려고 손을 뻗치자 그는 민첩하게 나를 피했습니다. 내가 다시 낚아채니까 이번에는 내게서 돌아서더니 도망치려고 문을 밀었습니다. 나는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웃으며 도망쳐버렸습니다. 나는 그 뒤를 쫓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쿵.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미처 못 봤네요. 나는 레전트가에 있었으며 점잖아 보이는 노무자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아마 1야드쯤이나 될까 기비 스스로 약간 놀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사과를 하고 나자 기비 마치 잠깐 동안 나를 놓쳐버렸던 듯이 환하게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팔에는 꾸러미 4개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곧 내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마술 상점의 문을 찾으려고 둘러보니 맙소사. 그 상점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문도 가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림을 파는 화방과 병아리들이 있는 창 사이에 평범한 벽기둥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보도 끝까지 곧장 걸어가 마차를 세우기 위해 우산을 들었습니다. 이륜마차예요. 기비 즐거움의 절정에 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애를 안에 태우고 마부에게 겨우 집 주소를 알려주고는 같이 올라탔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내 연미복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서 뒤져보니 유리공이었습니다. 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것을 길바닥에 내던져버렸습니다. 깁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잠시 동안 2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마침내 깁이 말했습니다. 그곳은 좋은 가게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여태까지 일어난 일들이 그 녀석한테는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애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애는 놀라지도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으며 그저 오후의 여흥에 지극히 만족해 있을 뿐이었고 더구나 팔에는 꾸러미를 4개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나는 말했습니다. 애들은 그런 상점에 매일 가서는 안 돼. 그 애는 평소대로 내 말을 냉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잠깐 동안 나는 내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라서 마차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그 녀석에게 키스를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유감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꾸러미들을 열었을 때 비로소 나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새 꾸러미는 병정 상자들이었는데 그저 평범한 납 병정이었지만 품질이 너무 뛰어나서 깁은 원래 이 꾸러미들이 진짜 마술 장난으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으며 네 번째 꾸러미에는 건강도, 식욕도, 천성도 모두 양호한 조그맣고 하얀 진짜 고양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안도하면서 짐 끄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놀이방에서 터무니없이 오랜 시간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 후 6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믿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모든 고양이들에게 다 있는 평범한 마술성만을 지니고 있었고 병정들은 어떤 대령이 봐도 마음에 들 만큼 착실한 부대로 보였습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내가 깁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 그 정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깁, 네 병정들이 살아서 자기들끼리 행진해 갈 수 있니? 제 건 그렇게 해요. 깁이 대답했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스스로 행진한단 말이냐? 물론이죠, 아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놀라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 뒤로 병정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의 몰래 한두 번 둘러보았지만 아직까지 병정들의 움직이는 동작에서 뭔가 마술적인 점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걸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계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불에 관한 철두철미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찾느라고 레전트가를 몇 번씩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관한 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깁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으니 자기네가 편할 때 청구서를 보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